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34살 된 여자예요. 결혼한 지는 벌써 7년이 훌쩍 넘었고, 지금은 자그마한 네일 아트 샵을 하나 운영하며 살고 있죠. 제가 오늘 이렇게 떨리는 손으로 사연을 보내게 된 건 형님의 생일 파티가 발단이 되어 시댁이랑 연락이 아주 뚝 끊겨버렸거든요. 시어머니도 형님도 심지어 아주버님까지 제 번호를 싹 다 차단하셨더라고요. 제가 뭘 그렇게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건지 도무지 모르겠거든요. 아니요. 솔직히 털어놓을게요. 사실은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7년을 꾹꾹 눌러 참다가 터트린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바보처럼 꿀먹은 벙어리로 삼켰어야 했는지, 아직도 마음이 오락가락해요. 형님은 변호사예요. 서울 광화문 쪽에 있는 으리으리한 로펌에 다니시고, 아주버님도 같은 로펌 소속이라네요. 시어머니는 입만 열면 두 사람이 우리 집안의 기둥이고 자랑이라며 어깨에 힘을 잔뜩 주시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고졸이에요. 대학 문턱은 밟아보지도 않았어요. 20살 때 네일 아트 학원 다니기 시작해서 악착같이 연습해 국가 자격증 땄고 제 가게 하나 차린 게 전부죠. 저는 제가 땀 흘려 살아온 인생이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적어도 시댁 식구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결혼하고 첫 명절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과일을 깎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대뜸 물으시더라고요. 얘 너는 대학 어디 나왔다고 했더라?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말이야. 저는 대학 안 갔어요, 어머님. 일찍 기술 배웠거든요. 제 대답을 듣자마자 시어머니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는데 마치 밥 먹다가 음식에서 벌레라도 나온 것 같은 얼굴이셨어요. 분위기가 싸해지는데 옆에 앉아있던 형님이 피식 웃으면서 거들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요즘 세상에 고졸이 다 있네요. 아주 재미난 농담이라도 던지는 것처럼요. 그때 진작 알아챘어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나를 어떤 취급하며 깔아뭉갤지 말이에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고졸이라고 처음 털어놨을 때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젓가락으로 반찬 집어주면서 무덤덤하게 말했죠. 그래서? 그게 뭐 어때서? 나는 네가 그냥 좋은 거지. 네 졸업장이 좋아서 만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투박하면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에 완전히 반해버린 것 같아요. 남편은 지방사립대를 나왔고 지금은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해요. 남들이 우러러볼 만큼 엄청난 스펙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묵묵한 사람이죠. 프로포즈도 거창한 이벤트 같은 건 없었어요. 제가 한창 네일아트 가게 오픈 준비할 때였거든요. 인테리어 공사 끝나고 간판 달던 날, 남편이 퇴근하고 헐레벌떡 뛰어왔더라고요. 먼지 날리는 텅 빈 가게 바닥에 신문지 한 장 깔고 둘이 앉아서 치킨을 시켜 먹었죠. 그런데 남편이 닭다리를 뜯다가 갑자기 툭 던지더라고요. 야, 지은아, 우리 그냥 결혼하자. 뭐?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나 맨날 여기 와서 너랑 이렇게 치킨 먹고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나랑 살자. 웃기죠? 기름 묻은 입으로 프로포즈라니. 근데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은 일사천리로 정해졌죠. 문제는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터졌어요. 시댁은 서울 외곽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는데 현관 들어서서 거실을 보자마자 입이 딱 벌어졌어요. 거실 한가운데에 형님 부부 결혼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거든요. 그 옆에는 두 분 로스쿨 졸업 사진에 학사모 쓴 사진까지 줄줄이 걸려 있는데 거실 한쪽 벽이 무슨 형님 부부 박물관인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대뜸 말씀하시더라고요. 얘가 걔구나. 이름도 안 부르시고 걔래요. 물건처럼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허리를 숙여도 시어머니는 고개만 까딱 하시고는 소파에 털썩 앉으셨어요. 친정아버지는 뭐 하시니? 돌아가셨어요. 제가 중학생 때요.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세요.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제 면전에 대고 들으라는 듯이요. 그때 도어락 소리가 나면서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형님이셨죠.
키도 크고 날씬한데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명품 원피스를 입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옆에는 훤칠한 아주버님도 계셨고요. 그때 시어머니 표정이 순식간에 화색이 돌면서 확 바뀌셨어요. 어머, 왔어?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네? 저는 걔고 형님은 우리 며느리인 거죠. 형님이 그제야 저를 발견하더니 악수를 청하면서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으셨어요. 반가워요. 근데 동서 되실 분은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인사말 떼자마자 묻는 첫 마디가 학벌이었어요. 아, 저는 대학 안 갔어요, 형님. 네? 진짜요? 형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어머니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두 분 눈빛이 허공에서 찌릿하고 오가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 세상에. 요즘도 고졸이 있구나. 저는 진짜 신기하다. 입을 가리고 호호 웃으면서 말하는데 그게 꼭 장난처럼 들렸어요. 악에 없는 척 하면서 사람 매기는 거 있잖아요. 결혼식은 형편에 맞춰 조촐하게 치렀어요. 하객 50명 정도 모시고 작은 웨딩홀에서 올렸죠. 식이 다 끝나고 패백실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크네. 결혼식 때는 하객이 200명도 넘어서 발 디딜 틈도 없었는데 여긴 뭐 텅텅 비었구나. 좋은 날에 대놓고 비교를 하시고 패백 드릴 때도 가관이었어요. 형님이 절 받으면서 제 귀에 대고 소름 끼치게 속삭이셨어요. 동서, 이 한복 어디서 빌렸어요? 색감이 좀 촌스럽다. 동네 웨딩샵에서 빌렸어요, 형님. 아, 역시 어쩐지 딱 티가 나네. 싸구려 티가. 그 역시라는 두 글자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죠. 결혼하고 첫 명절은 추석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댁으로 가서 혼자 떡국 끓이고 나물 무치고 기름 냄새 뒤집어 쓰며 전을 부쳤죠. 형님은 손에 달랑 백화점 쇼핑백 하나 들고 10시가 넘어서야 오셨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차가 너무 막혀서 늦었네요. 이거 한과 세트예요. 어머, 고마워라. 우리 며느리 힘들어서 어쩌니. 시어머니가 형님 손을 잡고 거실로 데려가시더라고요. 전 부치느라 허리도 못 펴는 저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요. 점심 먹고 치울 때가 되니까 시어머니가 형님한테 손사래를 치셨어요. 큰애는 거기 앉아 있어. 밖에서도 일 많은 사람이 무슨 집안일까지 하니? 그러고는 싱크대에 있는 저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너는 설거지 좀 하고 와라. 과일도 좀 깎고. 결국 저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릇과 씨름을 했고 형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 보며 시어머니랑 하하호호 과일 드셨어요. 그날 밤 집에 오는 차 안에서 결국 울음이 터졌습니다. 운전하던 남편이 갓길에 차를 세우더니 제 손을 꽉 잡아주면서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지은아. 괜찮아. 여보, 나 진짜 괜찮아. 사실 하나도 안 괜찮았어요. 속이 문드러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겨우 시작인데 벌써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기로라도 버텨야 한다고 입술을 깨물었죠. 그렇게 지옥 같은 7년이 흘렀어요. 지난 7년 동안 명절 풍경은 변함없이 똑같이 반복됐어요.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허리가 끊어져라 음식을 하고 형님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느긋하게 나타나서 쇼핑백 하나 달랑 내미는 그 지겨운 풍경 말이에요. 저는 기름 냄새 쩌든 부엌댁이었고 형님은 우아하게 거실을 지키는 상전이었죠. 시어머니는 입에 단내가 나도록 똑같은 레퍼토리를 읊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큰애는 워낙 바쁜 사람이니까 좀 쉬어야지. 형님은 변호사야, 변호사. 너랑은 몸값이 달라. 지은이 너는 뭐 가게문 닫으면 시간 많잖아. 젊은 애가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라. 제 일은 일도 아닌 듯 무슨 소꿉장난 취급을 하시는 거였죠. 한 번은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일도 있었어요. 한창 가게에서 손님 네일 케어를 해드리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당장 집으로 튀어와라. 네 형님 오셨다. 어머님, 저 지금 손님 관리 중이에요. 예약이 밀려 있어서 못 가요. 그깟 거 대충 빨리 끝내고 와. 네 형님 왔는데 점심상 차려야 할 거 아니냐? 어머님, 예약이 뒤에 3개나 더 있다고요. 지금 가면 가게 문 닫아야 해요. 그때 갑자기 수화기가 터져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야,
형님이 오셨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손톱 그까짓 거 칠하는 게 뭐 대수라고. 나중에 해. 전화기 너머로 쩌렁쩌렁 울리는 고함 소리에 앞에 앉아 계시던 손님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얼굴이 화끈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진짜 못 가요. 끊을게요. 뭐? 시어머니가 오라면 오는 거지. 어디서 말대꾸야? 저도 엄연히 돈 벌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님. 그게 무슨 일이야? 남의 손톱이나 만지작거리는 게. 당장 안 와? 뚝.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네일붓을 잡을 수가 없었고 손님한테 죄송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형님은 갈수록 도가 지나치셨어요. 사람 무시하는 게 아주 몸에 배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어느 날은 시댁 식구들이랑 다 같이 밥을 먹는데 형님이 한마디 툭 던지시더라고요. 동서, 요즘 가게 장사는 좀 돼요? 한 달에 월 얼마나 벌어요? 네, 뭐 그냥 경비 제하고 2, 300 정도 가져가요. 아, 겨우 그 정도구나. 형님이 입꼬리를 한쪽만 올리며 피식 웃으셨어요. 어머, 어떡해. 우리 남편 한 달 월급이 동서 1년 연봉이랑 맞먹겠네. 그 말에 아주버님이 껄껄 웃으셨고 시어머니도 박수까지 치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면서 정색을 했어요. 형수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사람 무한하게 그게 무슨 비교입니까? 어머, 내가 뭐 없는 말 지어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왜 정색을 하고 그러세요? 형님이 눈웃음을 치면서 저를 쓱 보시더라고요. 동서, 설마 기분 나빴어요? 미안해. 내가 워낙 성격이 직설적이라서 돌려 말하는 걸 못해. 그건 사과가 아니잖아요. 사람 가슴에 대못 박아놓고 나 원래 망치질 좋아해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런데 진짜 저를 비참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어요. 형님이 어느 순간부터 제 앞에서 영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버님이랑 로펌 사건 이야기나 법률 용어 같은 전문적인 대화를 나누시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것도 아주 유창한 영어로요. 제가 고졸이라 영어를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셨던 거죠. 한 번은 명절에 형님 후배 변호사분이 인사차 들르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아주 친절하게 물으시더라고요. 실례지만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네일 아트샵 운영하고 있어요. 오, 진짜요? 좋으시겠다. 요즘 네일 아트 엄청 인기 많잖아요. 손재주가 좋으신가 봐요. 처음으로 저한테 호의적으로 대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형님이 잽싸게 끼어드셨어요. 아유, 동서는 고졸이에요. 대학 근처도 안 갔어요. 정말 뜬금없이 맥락도 없이 학력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후배분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데 형님이 아주버님을 보며 영어로 빠르게 말씀하셨어요. 쟤는 대학도 못 갔어.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게 믿어져? 그러자 아주버님이 킬킬거리며 영어로 받아치셨어요. 뭐 돈이 없었나 보지. 두 분이서 저를 앞에 두고 영어로 핑퐁을 치며 킥킥거리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된 채 다 알아듣고 있었어요. 네, 사실 저 영어 할 줄 알아요. 그것도 꽤 잘해요. 지난 5년 동안 독학으로 피나게 공부했거든요. 가게를 이태원 근처로 옮기면서 외국인 손님들이 부쩍 늘었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튜브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새벽에 가게 나가기 전에 1시간, 퇴근하고 파김치가 되어서도 눈 비비며 1시간씩 매일매일요. 미드란, 미드는 다 찾아서 자막 없이 보고 원서도 사서 읽고 영어로 일기도 쓰면서 악착같이 매달렸어요. 3년쯤 지나니까 웬만한 일상 대화는 귀에 다 꽂히더라고요. 지금은 외국인 단골 손님이랑 농담 따먹게 할 정도로 편하게 대화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한테는 입도 뻥긋 안 했었죠. 말해봤자 니까짓게 영어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고졸이 영어 써서 어디다 쓰냐. 비웃으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형님이 제 눈앞에서 영어로 쌍욕을 해도 못 알아듣는 척 바보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알아듣는 티를 내면 분위기가 싸해질 테니까. 내가 그냥 참고 넘기면 조용해질 테니까. 근데요, 참는 것도 한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둑이 터지기 직전이었죠.
사건의 발단이 된 형님 생일 파티 초대 문자가 온 건 딱 2달 전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카톡이 하나 띠링하고 왔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 네 형님 생일이다. 저녁 6시까지 형님네 집으로 와라. 늦지 말고. 참, 이번에는 네 형님이 특별히 지으니 너 꼭 오라고 했다. 빠지지 말고 꼭 오란다. 뭔가 느낌이 쎄했어요. 7년 동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형님이 갑자기 특별히 저를 꼭 집어서 초대하다니요. 남편한테 문자를 보여줬더니 남편도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형수가 널 왜 콕 집어서 부르지? 평소엔 관심도 없더니. 몰라. 근데 안 가면 어머님이 또 난리를 치실 텐데 어떡해. 그냥 가지 말까? 핑계 대고. 됐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 그냥 가서 밥이나 먹고 빨리 오면 되지 뭐. 그때는 정말 별일 없을 줄 알았어요. 그냥 밥 한 끼 먹고 오는 건 줄 알았죠. 형님이 저를 왜 그토록 집요하게 부르셨는지, 그 속에 어떤 시커먼 꿍꿍이가 있었는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형님 네 집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50평대 고급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에 눈이 부셔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거실이 저희 집 전체 평수보다 훨씬 더 넓어 보였는데 그 으리으리한 풍경에 기가 죽어 발걸음조차 떼기 힘들었어요. 어머, 어서 와요. 형님이 현관 앞까지 나와서 우리를 맞아주셨는데 화려한 원피스의 조명 아래서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거실에는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이 대여섯 명이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 옆구리를 찌르며 소곤소곤 물었어요. 저분들은 누구야? 친척분들인가? 아니, 나도 몰라. 형수 친구들인가 본데? 분위기가 좀 그렇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부 형님이 다니는 로펌 동료 변호사들이었어요. 거실 소파가 디귿자 모양으로 배치돼 있었는데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상석인 가운데 앉고 로펌 사람들이 그 양옆을 채우고 있었죠. 저랑 남편은 제일 구석진 자리에 쭈뼛거리며 앉았어요. 형님이 와인잔을 들고 손님들에게 저희를 소개하셨어요. 아, 저쪽은 제 시동생 부부예요. 그게 끝이었어요. 이름도 직업도 없이 그냥 시동생 부부. 뭐 그건 괜찮았어요. 7년 동안 늘 그림자 취급이었으니 익숙하니까요. 곧이어 화려한 저녁 식사가 시작됐죠. 출장 뷔페를 불렀는지 테이블 위에 스테이크며 파스타며 각종 요리가 호텔 뷔페처럼 쫙 깔렸더라고요. 형님이 우아하게 냅킨을 무릎에 올리며 동료들에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어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다들 소송 때문에 바쁜 거 알아요. 동료들도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답하며 건배를 하더라고요. 생일 축하해 소연. 오늘 정말 멋지다. 그렇게 식탁 위로 유창한 영어 대화가 핑퐁처럼 오갔어요. 남편이 당황했는지 제 손을 테이블 아래서 꾹 잡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상황이냐? 쟤네 뭐라는 거야 지금? 그냥 생일 축하한다고. 오늘 와줘서 고맙다고. 그런 말 하는 거야. 남편은 영어를 잘 못해요. 학교 다닐 때 교양으로 배운 게 전부라서 저 빠른 대화를 따라갈 리가 없었죠. 아니, 왜 갑자기 영어로 말해? 여기 다 한국인이고 우리도 있는데. 로펌 사람들이라 습관이 됐나 보지. 그냥 먹자. 사실 속으로는 저도 불편해서 체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어요. 어차피 자기들끼리 하는 일적인 이야기겠거니 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터졌어요. 형님이 와인잔을 짤랑이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짧게 인사 하나 할게요. 형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영어로 건배 제의를 하셨어요. 오늘 바쁜 와중에도 제 생일 파티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동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죠. 그리고 형님이 저희 부부가 앉은 구석 자리를 힐끔 보시더니 묘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이셨어요. 물론 영어로요. 저기 제 동서 보이죠? 제가 전에 얘기했던 그 사람. 그러자 동료 중 한 명이 킥킥 웃으면서 대놓고 저를 손가락질하며 묻더라고요. 아, 그 손톱 관리한다는 애? 형님이 까르르 웃으셨어요. 쟤는 좀 특이해. 특이하다네요. 제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표정 관리를 하며 가만히 듣고 있고 있었지만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형님이 멈추지 않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쟤는 대학도 안 갔어. 고졸이야. 요즘 같은 시대에 믿어져? 진짜?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그냥 손톱에 못칠하는 일 하면서 사는 거지. 동료들이 그 말을 듣고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마치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를 구경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손이 덜덜 떨려서 들고 있던 와인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제 창백해진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지은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래.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게 울컥울컥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래도 참았어요. 여기서 화내면 분위기 망치고 저만 이상한 사람 될 테니까요. 그런데 형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잔인하게도 동료에게 몸을 숙이며 속삭이듯 영어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밌는 건 제가 싸가지도 없다는 거야. 진짜? 음,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해. 수준 낮고 예의도 없어. 동료들이 혀를 차며 또 웃었어요. 네가 고생이 많겠다. 완전 우리 시어머니가 쟤 엄청 싫어하셔. 저는요, 그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고졸이라서 무시당하는 건 7년 동안 당해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제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다고 확신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저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고졸 주제에 싸가지도 없고 수준도 낮다고요. 당장이라도 소리 지르고 싶어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하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지는 거니까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화장실로 도망쳤어요. 세면대를 붙잡고 거울을 보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더라고요. 차마 김지은, 조금만 참자. 곧 끝날 거야. 거울 속에 초라한 저한테 그렇게 주문을 걸었어요. 그런데 찬물로 세수를 하다 보니 문득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도대체 내가 왜 참아야 하지? 7년을 바보처럼 참았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병신 취급당하면서 참아야 해? 언제까지?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은 없었어요. 그저 자리에 돌아가서 조용히 있다가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면 빨리 집에 가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형님이 저한테 말을 거셨어요. 이번에는 아주 친절한 척 한국말로요. 동서, 괜찮아요? 화장실을 오래 쓰네. 얼굴이 영 안 좋아 보여요.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입꼬리는 비릿하게 올라가 있었죠. 네, 괜찮아요, 형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에이, 무슨 걱정 있어요? 동서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형님이 동료들을 슥 둘러보며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동서가 제일 부럽지 뭐. 대학도 안 가서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도 없고 그냥 앉아서 남의 손톱만 예쁘게 칠해주면 돈 버는 거잖아요. 인생 얼마나 편해요? 그 말에 로펌 동료들이 빵 터져서 킥킥 웃었어요.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도 거들며 맞장구를 치셨죠. 그러게 말이다. 우리 지은이는 팔자가 아주 편해. 너처럼 머리 쓸 일이 있니? 뭐가 있니? 저는요, 그 순간에요. 머릿속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억울함에 입을 때려는 순간 남편이 제 손을 으스러지도록 꽉 잡았어요. 지은아, 나가자. 더 있으면 안 되겠다. 남편 얼굴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영어는 몰라도 그 싸한 분위기는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형수님,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내일 아침 일찍 일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어머, 벌써? 메인 요리도 안 나왔는데? 다음에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자, 지은아. 남편은 제 손을 낚아채듯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때 뒤통수에 시어머니의 고함이 꽂혔죠. 야, 어딜 가? 어른이 앉아있는데 예의도 없이.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짧은 틈을 타서 형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물론 영어로요. 봤지? 내가 말했잖아. 싸가지 없다니까? 동료들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닫히는 문틈으로 비수처럼 날아와 박혀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내내 숨이 막혔어요. 차에 타고 나서야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죠. 지은아, 아까 안색이 너무 안 좋던데 형수가 영어로 뭐라고 한 거야? 말하면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망설였지만
혼자 삼키기엔 속이 너무 문드러져 결국 이야기했어요. 내 욕했어. 내가 못 알아들을 줄 알고. 뭐? 뭐라고 했는데? 고졸 주제에 싸가지 없다고. 시어머니가 나 끔찍하게 싫어한다고. 배운 거 없어서 손톱이나 만지는 애라고. 남편은 주먹으로 핸들을 꽉 쥐며 부들부들 떨었어요. 한참 뒤에야 붉어진 눈으로 입을 열더라고요.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 지은아. 당신이 왜 미안해? 내가 등신같이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네가 그 수모를 당하는 줄도 모르고 옆에서 밥이나 처먹고 있었잖아. 내가 병신이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고졸 주제에 싸가지 없다.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아 베개를 적셨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야, 너 그날 왜 그랬어? 네 형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는지 알아? 손님들 보기 민망해서 혼났다잖니? 어머님, 저는 시끄러워. 당장 형님한테 연락해서 사과해. 네가 먼저 싹싹 빌어. 기가 막혔지만 더 분란 만들기 싫어. 형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형님, 그날 먼저 일어나서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었네요. 답장은 바로 왔어요. 괜찮아요, 동서. 그런 격식 있는 자리가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이해해요. 끝까지 사람을 깔보는 그 태도에 치가 떨렸어요. 그리고 2주 뒤 시어머니 칠순잔치가 열렸어요. 저는 35만 원짜리 고급 스카프를 준비했고 형님은 5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내놓으셨죠. 시어머니는 가방을 끌어안고 제 스카프는 의자 구석에 툭 던져두셨어요. 식사 도중 형님이 아주버님께 영어로 속삭이시더군요. 쟤네 선물 봤어? 스카프래. 참 소박하기도 하지. 돈이 얼마나 있겠어. 뻔하지. 저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들었지만 잔칫날이라 꾹 참았어요. 그때 형님이 저를 빤히 보며 물으셨어요. 동서, 영어 할 줄 알아요? 심장이 철렁했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싶어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요. 학교 때 배운 거 말고는 다 까먹었어요. 형님은 안도한 듯 활짝 웃으며 아주버님께 영어로 쓰기를 박았죠. 봤지. 쟤 하나도 못 알아들어. 우리 맘대로 말해도 돼. 그 순간 결심했어요. 다음번엔 절대 참지 않겠다고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칠순잔치 열흘 뒤 형님이 저를 불러냈거든요. 강남역 카페에서 만난 형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대뜸 본론을 꺼내셨어요. 동서, 솔직히 말할게요. 고졸이면 고졸답게 좀 굽히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자존심을 세워요? 난 동서 챙겨주고 싶은데 너무 뻣뻣하게 구니까 정이 안 가요. 형님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으셨어요. 솔직히 어머니가 맨날 비교하니까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나도 피해자라고요. 형님도 힘들었구나 싶었지만 그게 저를 모욕할 이유가 되진 않았어요. 형님, 저도 사람이에요. 학력 낮으면 인간 대접도 못 받고 개무시 당해야 해요? 형님은 맨날 제 앞에서 영어로 욕하시잖아요. 제가 못 알아듣는 등신인 줄 알고. 형님이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셨어요. 뭐? 뭐라고? 저는 형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 영어 할 줄 알아요, 형님. 5년 넘게 피나게 공부했어요. 그동안 형님이 영어로 저보고 싸가지 없네, 무식하네, 가난하네 했던 거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알아들었다고요. 형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얘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오늘 커피값은 제가 낼게요. 고졸이 사주는 커피 맛이 어떨지 모르지만 맛있게 드세요. 뒤도 안 돌아보고 카페를 나오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카페를 나온 뒤로 며칠간은 폭풍 전야처럼 조용했습니다. 형님도 시어머니도 연락 한 통 없었죠.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수한테 진짜 다 질러버렸어? 속이 다 시원하더라. 잘했어. 7년이나 참았으면 많이 참았다, 지은아.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무조건 네 편이야. 남편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그 불안은 현실이 되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전화로 돌아왔습니다. 야, 너 형님한테 뭐라고 짓거렸어? 영어 할 줄 안다고?
그동안 다 알아쳐먹고 있었다고?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닥쳐. 네가 뭔데 네 형님을 올려? 고졸 주제에 감히 변호사한테 대들어? 너 때문에 형님 스트레스 받아서 들어누웠어. 어머님, 저도 7년 동안 시끄러워. 네 말은 안 믿으니까 토달지 마. 형님이 불쌍하다니요. 7년간 벙어리 냉가슴 앓던 저는 안중에도 없으신 거죠. 그날 밤에는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불같이 화를 내셨답니다. 야, 너 마누라 교육 좀 똑바로 시켜라. 아니, 형수가 영어 좀 섞어서 농담한 거 가지고 죽자고 달려드냐? 네 형수 충격받아서 밤새 울었어. 농담이라니요. 고졸 주제에 싸가지 없다는 말이 농담이라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군요. 남편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가족이 다 이 모양이라서 진짜 미안해.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시댁과 담을 쌓았습니다. 시어머니 전화는 차단했고 명절에도 가지 않았죠. 남편이 시댁에 안 가겠다고 딱 잘라 말하자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셨지만 저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형님에게서 카톡이 한 통 왔어요. 동서, 우리 오해 좀 풀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오해라니 뻔뻔함의 극치였죠. 오해요? 제가 형님 영어욕 다 알아들었는데 무슨 오해요?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동서가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장난친 건데.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욕한 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사람 바보 취급하신 거잖아요. 형님은 더 이상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달이 흐르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명절 스트레스도 없고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언사도 듣지 않으니 살 것 같더라고요. 가게 일에만 집중하니 매출도 오르고 외국인 손님들과 영어로 농담 따먹기 하며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시댁 눈치 안 보고 내 인생 살아도 되는구나.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핸드폰을 내밀더군요. 시어머니의 문자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집으로 와라. 할 얘기 있다. 뭐래? 또 오라셔? 어, 갑자기 할 얘기가 있다고 무조건 오라시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나 혼자 갔다 올게. 넌 가지 마. 가서 또 무슨 험한 꼴을 당하려고. 아니야. 같이 가. 어차피 한 번은 부딪혀야 해. 평생 안 보고 살 수 없으면 이번에 가서 확실하게 끝내고 오자. 나 이제 진짜 안 참을 거야. 남편을 안심시켰지만 사실 손끝이 차갑게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 호출이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더 큰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토요일 오후 긴장 속에 시댁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이 마치 재판정의 판사들처럼 굳은 표정으로 앉아 계셨죠. 어서 와라, 앉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고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소파에 앉자마자 시어머니의 포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너희 부른 이유 알지? 다 너 때문이야. 시작부터 제 탓이었습니다. 형님이 밖에서 얼마나 치이는데 집구석에서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 네가 뭘 안다고 변호사한테 대들어? 어머니, 저는 닥쳐. 고졸이 어디서 어른 말에 토를 달아? 네가 너무 예민해서 농담도 못 받아친 거잖아. 어머니, 그게 농담입니까? 남편이 참다 못해 끼어들었지만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쏘아붙이셨죠. 너도 입 닥쳐.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형만도 못한 놈. 남편 얼굴이 흑빛이 되었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아직 제 차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형님이 억울하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 나도 할 말 있어요. 솔직히 나도 억울해요. 내가 언제 동서를 욕했어요? 그냥 동서가 영어 못하는 줄 알고 편하게 농담한 건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형님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하셨어요. 난 잘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꼬아서 듣고 불편하게 군 거잖아요. 잘해주려고 했다고요? 그 뻔뻔한 말에 7년간 쌓인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형님, 그게 잘해주는 거였어요? 제가 차갑게 입을 열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처음 본 날 요즘도 고졸이 있네? 라고 비웃은 거. 명절마다 저만 부엌에 처박아 두고 거실에서 쉰 거. 패백 때
제 한복 보고 촌스럽다며 깔깔댄 거, 그게 잘해준 겁니까? 형님은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생일 파티 때 동료들 앞에서 영어로 뭐라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쟤는 대학도 안 간 고졸이다. 손톱이나 만지는 애다. 고졸 주제에 싸가지 없다. 형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쟤 싫어한다.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막 말해도 된다. 이게 정말 농담입니까?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헛웃음을 치며 끼어드셨습니다. 나원? 기가 차서 네가 뭘 알아들었다고 그래? 고졸이 무슨 영어를 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형님을 똑바로 응시하며 영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형님이 하신 말씀 전부 알아들었어요. 파티 때도 칠순 때도 전부 다요. 아주버님은 당황해서 헛기침만 해대고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멍하니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뭐?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어머니, 저 영어 한다고요. 형님이 그동안 저 바보 취급하면서 욕한 거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알아들었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저 고졸 맞아요. 대학 안 갔어요. 근데 그게 죄입니까? 제가 인생을 대충 살았나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제 가게 차렸어요. 직원 월급 주고 세금 내고 다 제 힘으로 했다고요. 영어도 남들 잘 때 잠 줄여가며 배웠어요. 저는 형님을 노려보며 쉬기를 박았습니다. 형님이 저 무시하며 영어로 뒷담화 까는 그 시간에 저는 그 영어로 외국인 손님 상담하고 돈 벌었어요. 형님이 저 비웃는 동안 저는 제 인생을 만들었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악에 바친 듯 소리치셨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가 영어 좀 한다고 고졸이 대졸되냐? 형님은 변호사고 너는 손톱쟁이야. 주제 파악 좀 해. 어머니,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7년 동안 어머니한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명절 때마다 허리 끊어져라 일하고 돈 모아 비싼 선물 사드리고요. 근데 어머니는 거들떠도 안 보셨잖아요. 형님, 샤넬 백만 끌어안고 제 스카프는 쓰레기 취급하셨잖아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니. 고졸이어도 돈 없어도 감정 있는 사람이라고요. 칭찬 한번,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아주버님이 난감한 듯 형님을 채근했습니다. 소연아,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 형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저를 보시더군요. 동서 미안해요. 7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솔직히 나도 힘들었어요.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서 만만한 동서한테 화풀이한 거 인정해요. 미안해요. 비겁한 변명이지만 진심이 섞인 사과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 이제 안 참아요, 어머니. 무시당하면 따질 거고 욕먹으면 대들 거예요. 고졸이라고 깔보시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건방진 것. 시어머니가 혀를 차셨죠. 그래도 여기 올 거예요. 남편 가족이니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한테 고졸 주제라는 말 하지 마세요. 형님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도 며느리로서,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세요. 안 그러시면 저도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노려보시다 고개를 챙 돌리셨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그게 시어머니식의 패배 선언이자 인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형님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서, 진짜 미안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손을 잡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7년의 상처가 말 한마디로 씻길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형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이었어요. 네, 다시 시작해봐요. 대신 이번엔 잘하세요. 이제 공은 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죽여 우는 고졸 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의 거사 이후 벌써 계절이 바뀌어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여러분은 시댁이 개과천선이라도 해서 확 달라졌을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니까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뚝뚝하시고 저를 살갑게 대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진 공기는 있어요. 더 이상 제 귀에
고졸 주제라는 비수 같은 말은 들리지 않거든요. 지긋지긋하던 형님과의 비교질도 또 끊겼고요. 지난번 명절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툭 던지시더라고요. 지은아, 넌 좀 거기 앉아서 쉬어라. 과일은 내가 깎으마.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 낯선 배려가 어색해서 몸둘 바를 몰랐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죠. 그게 어디예요. 형님은요, 꽤 많이 달라지셨어요. 지난달에 형님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거든요. 동서, 시간 되면 밥이나 한번 먹어요. 내가 맛있는 거 살게요. 예전 같았으면 무슨 꿍꿍인가 싶어 핑계 대고 안 나갔을 텐데 이번엔 나갔어요. 강남에 있는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죠. 어색한 침묵 속에 포크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들리는데 형님이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떼시더라고요. 동서, 나 그동안 진짜 못된 형님이었죠? 내가 동서한테 말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지금 생각해도 내가 참 못났어요. 형님이 와인을 한 모금 꿀꺽 삼키더니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나도 숨쉴 구멍이 필요했어요. 어머니는 만나기만 하면 완벽한 며느리가 되라 숨통을 조이시지. 로펌에서는 실적 때문에 피가 마르지 집에 와도 쉴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셨던 거예요? 맞아요. 그 화살을 어디다 돌려요?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만만한 사람한테 풀었던 거예요. 그게 동서였고요. 정말 비겁했죠.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풀었다는 그 솔직한 고백이 조금 아프긴 했지만 가식적인 사과보다 훨씬 나았어요. 형님, 저 솔직히 형님 미워했어요. 진짜 많이요. 알죠. 미워해도 할 말 없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이해는 가요. 형님도 그 잘난 기대 맞추느라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샌드백이 돼야 했던 건 아니지만요. 형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셨어요. 맞아요. 동서 잘못 하나도 없었어요. 다 내 열등감이고 내 잘못이었어요. 앞으로는 진짜 안 그럴게요. 우리 잘 지내봐요. 그 마음이 100% 진심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은 믿어보기로 했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되겠죠. 제 가게는 날이 갈수록 번창하고 있어요. 요즘은 입소문이 났는지 외국인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오세요.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온 손님이 네일을 받다가 깜짝 놀라며 묻더라고요. 사장님, 영어 너무 완벽한데 미국 어디 살다 왔어요? 아니요, 저 독학했어요. 유학 안 가봤어요. 진짜요? 대단하다. 사장님 진짜 멋져요. 손님과 마주보고 한참을 웃었어요. 그 칭찬 한마디가 어찌나 짜릿하던지요. 형님한테 7년 동안 무시당하며 듣지 못했던 인정을 낯선 외국인 손님한테 받은 거잖아요. 참 아이러니하고 웃기죠. 가장 많이 변한 건 우리 남편이에요. 이제는 시댁 눈치 안 보는 아주 든든한 보디가드가 됐어요. 지난번 명절에 시어머니가 습관처럼 저한테 잔소리를 시작하시려던 찰나였어요. 대놓고 욕은 아니었지만 묘하게 기분 긁는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 가게 잘 된다며? 그래도 여자가 집안일에 소홀하면 안 되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저희 지금 일어날게요.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황하셨어요. 뭐라고? 지은이한테 함부로 말씀하시거나 눈치 주시면 저 진짜 다시는 안 와요.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가 입을 꾹 다무시더라고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 끌며 일으켰어요. 가자, 지은아. 오늘은 그냥 나가서 시원한 냉면이나 사 먹자. 그날 저희는 집 근처 허름한 냉면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킬킬거렸어요. 당신 좀 멋있더라? 심쿵했네. 뭐가? 내 마누라.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냐. 남편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웃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모든 게 동화처럼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보면 찬바람이 쌩쌩 부시고 형님이 진짜 새 사람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죠. 시댁 현관문을 들어설 때마다 긴장되는 건 여전하고요. 하지만 예전이랑 확실하게 다른 건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요.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하고 무시당하면 또박또박 대꾸해요. 내가 고졸이라서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짓은 절대 안 해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가끔 혼자 생각해요. 그날 형님 생일 파티에서 그냥 눈 딱 감고 참았으면 어땠을까? 못 알아듣는 척 바보처럼 웃으면서 넘어갔으면 시댁이랑 이렇게 껄끄러워지진 않았을까?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까? 아니요. 단언컨대 절대 아니에요. 그랬으면 저는 평생을 죄인처럼 참았을 거예요. 7년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고졸 주제라는 말을 멍해처럼 지고 살았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며칠 전에 가게 문 닫고 정리하다가 문득 거울을 봤어요. 화장기 없이 파리한 재민낯이요. 예전에는 그 얼굴이 그렇게 초라하고 싫었어요. 시댁만 다녀오면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 참느라 굳어진 표정이 보기 싫어 거울을 피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달라요. 거울 속의 저를 보면 저도 모르게 피식 웃게 돼요. 김지은, 너 참 잘 살고 있다. 기특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고졸 맞아요. 대학 문턱도 안 밟아봤어요. 근데요, 그게 뭐 어때서요?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새벽부터 밤까지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일해서 내 가게 차렸고, 혼자 영어 공부해서 외국인이랑 농담 따먹게 할 실력 갖췄어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왜 부끄러워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훈장이죠. 형님은 변호사고 로스쿨 나오고 돈도 잘 벌겠죠? 근데 그거랑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형님 인생은 형님 거고 제 인생은 제 거예요. 애초에 비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발 참지 마세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 진짜예요.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진심이에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저 잘한 거 맞죠? 7년 묵은 체증 내려가게 들이받은 거요. 형님 눈 똑바로 보고 영어로 네 욕 다 알아들었다 사이다 날린 거요. 시어머니한테 나도 사람 대접해달라고 악다구니 쓴 거요. 누군가는 혀를 찰지도 몰라요.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면 안 되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참지 그랬어.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정답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묻고 싶어요. 무조건 참는 게 정말 답일까요? 평생 무시당하고 자존감 갉아먹히면서 사는 게 맞는 인생일까요? 고졸 주제라는 말을 듣고도 허허실실 웃는 게 진짜 어른스러운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후회 안 해요. 그날 용기 내서 말하길 정말 잘했다고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 제 긴 하소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들 오늘 하루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힘내시고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떠들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